한번 보겠습니다. 입지론. 입지론은 시험 놓을 것만 집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기시면요. 여기는 농업입지론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입지론 있고 공업입지론 있고 상업입지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농업입지론 T내는 입지론은 좀 봐두셔야 됩니다. T내는 입지론에서 공부할 내용은 수송비입니다. 수송비. 포인트가 뭐다? 수송비, 전략이기, 지대가 발생하겠죠. 이거는 위치에 따라 뭐가 발생한다? 수송비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T내는 농업이니까 농경사회를 우리가 고전학파라 씁니다. 농경사회를 고전학파라 쓰죠. 공업. 농업입지론 한번 보겠습니다. T내는 뭐를 가장 중요시했습니까? 수송비. 수송비를 가장 중요했죠. 수송비. 뭐에 따라 수송비가 다른다? 위치에 따라. 이걸 위치지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치에 따라 수송비 차이가 발생하는데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6개 띠를 형성했다 보겠습니다. 하나 그려볼게요. 둘. 옛날 책들은 이 그림까지인데 요즘 책들은 그림 다 빠져붙더라고. 3개, 4개, 5개, 6개가 있어요. 6개 이렇게 띠를 형성했습니다. 6개 띠를 형성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T낸권이라 씁니다. T낸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T낸 자신의 권력이라서 T낸권이라 쓰고요. 이거는 입지가 뭐요? 땅의 위치를 교차했습니다. 입지교차 지대설을 주장했습니다. 입지교차 지대설을 주장한 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경우에 중심지에 뭐가 있다고 가정합니까? 시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시장은 중심지에 있겠죠. 시장이 여기 중심지에만 시장이 존재합니다. 요 삼각형이 지대 크기입니다. 요 중심지에, 이 중심지에 시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죠. 그러면 어떠한 위치에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그러면 6번째 원에 농사 짓는 것과 첫 번째 중심지에 농사 짓는 것에 따라 어느 위치에 농사 짓느냐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지고요. 여기는 같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가정합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농사를 짓는데요. 제가 야채를 한 상자 생산해서 지어 보겠습니다. 야채를 한 상자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비가 있습니까? 야채 한 상자 생산하는 비용이 제가 5,000원 들었다 가정합시다. 이 5,000원의 내용을 봤더니 인건비가 3,000원, 그죠? 비료와 기타 농약 비용이 2,000원 들었다면 생산비가 전체 5,000원이 투여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심지에 팔로 가야 되겠죠, 그죠? 중심지에 팔로 갔더니 이 매상고가 됐습니까? 매상고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6번째 원에서 이거를 팔았습니다. 중심지가 팔았더니 10,000원을 받았어요. 10,000원을 받았는데 여기 뭐가 들었어요? 생산비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생산비가 들겠죠. 생산비가 5,000원 들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수송비가 들 겁니다. 뭐가 든다? 요 위치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수송비가 들 겁니다. 이 수송비가 5,000원이 들었다면 지대는 제로가 되겠죠. 지대가 0인 지점을 한 계지라 쓴다. 이걸 한 계지라 쓴다. 6번째 원에는 한 계지 밖에 농사 지을까 안 지을까요? 안 짓겠죠. 만약 한 계지 밖에 농사를 지으면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한 계지 안에 들어가야 지대라는 플러스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 플러스. 위에 있어야 이 지대가 플러스 되겠죠. 한 계지 밖은 뭐다? 지대가 없죠. 손실이 발생하니까 농사 안 짓는 거예요. 최소한 어디까지 농사한다? 한 계지까지 농사를 짓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원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같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니까요, 매상고가 똑같이 받겠죠. 똑같이 보고 같은 사람이니까 생산비도 동등하지만 뭐가 달라진다? 수송비 달라지고 수송비 전략이익이 지대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위치에 야채를 똑같이 생산하면, 자, 이거 만원 똑같이 받겠죠. 같은 사람이 위치만 바꿔시면 농사 지었죠. 그러면 수송비가 절감되겠습니까? 그럼 지대가 노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원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자, 생산비 5,000원에서 자, 중심지에서 농사 지으니까 수송비 안 들겠죠. 지대는 5,000원이 발생한다면 수송비 전략이익이 지대가 발생하니까 이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관계 형성합니까?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관계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송비 전략이익이 지대가 발생하므로 T넨이 가장 강조한 것은 뭐다? 위치와 수송비다 이렇게 보시고 그 중간에 지대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차감한 것을 지대 공식이 됩니다. 여기는 뭐가 동등하장합니까? 매상고와 생산비가 동등하므로 뭐 차이가 발생합니까? 수송비 전략이익이 지대가 발생한다. 자, 여기는 계산 문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여기 다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여 계산 문제 풀으시면 되니까 공식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암기해 두시고요. 공업 입지이론에서는 우리가 배버 이론이 시험 나옵니다. 배버 이론도 있고 레시 이론도 있고, 자, 통합 이론도 있는데 이거는 배버 이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공업 입지론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업 입지론 있죠? 공업 입지론. 자, 이 배버 이론이 가장 시험이 잘 나오니까 합니다. 배버. 여기는 배 뭐다? 버 되겠죠? 배버는 뭐를 강조하다? 최소 비용이 드는 곳에, 최소 뭐다? 비용이 드는 곳에 공장을 입주했죠. 이걸 최소 비용 이론을 강조했겠죠. 여기서 비용은 뭡니까? 수송비, 이 비용이 가장 적은 곳에 공장을 이용한다니까 이거 반대로 부정하고 놓은 것이 레시입니다. 자, 이걸 부정하고 놓은 사람이 레시에 되겠죠. 레시는 자, 최대 수요가 있는 곳에 공장을, 그죠? 체력이 낮겠다 해서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하였고요.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니까 통합 이론이 나왔죠. 어떤 이론이다? 통합 이론이 탄생했습니까? 통합 이론 썼죠. 자, 그러면 자, 수요가 많으면 수익이 클까 적을까요? 예? 수익이 크겠죠. 비용이 적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윤이 극대화될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든지 뭐다? 이윤만 극대화된다고 강조한 사람이 통합인데요. 그린헛이 있습니다. 그린헛. 그린헛이라든지 아이사드 같은, 아이사드, 스미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배버 이론 쪽이 시험이 제일 잘 나오니까 배버 이론에 맞춰서 보겠습니다. 배버. 일단 배버 보겠습니다. 배버 이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료지가 이렇게 있어. 원료가, 여기 원료가 있는 동네, 원료. 여기 원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료지가 있고, 원료지가 있고, 자, 여기 시장이 존재한다 보시. 여기 시장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원료지와 시장 사이에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공장이 만들어지는데 원료지에서 공장까지는 원료에 대한 수송비 들까 안 들까요? 원료에 대한 수송비가 들겠죠. 원료 수송비가 들고 완제품이 만들어니까 시장까지 싣고 나겠죠. 제품의 수송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비교하였을 때 원료의 무게 무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원료지 가까이 가면 되고 제품 무게가 가까우면 시장 가까이 가겠죠.
이 공장이 원료지로 가까이 가는 게 좋은지 시장 가까이로 가는지 좋은지, 요 수송비가 어디로 가는 게 절감되는지, 그죠? 자, 이 수송 비용이 가장 극소가 되는 곳에 공장을 입지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원료의 종류가 있는데, 그죠? 아무 곳이나 원료가 존재하지 한 곳에만 국한한 데서 이걸 국지 원료라 쓰겠습니다. 국지 원료. 원료가 있는데, 그죠? 한 곳에만 뭐다? 원료가 편제되어 있다 해서 편제 원료라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석회석이라든지 목재라든지 돌 같은 거 있겠죠. 이런 것은 원료가 한 곳에 편제되어 있다, 한 곳에 국한되어 있다 해서 국지 원료 되겠죠. 이 국지 원료, 편제 원료가 존재하면 어떻겠습니까? 원료지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 완제품의 중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중량 감소하겠죠. 완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들은 어디로 가는 게 낫습니까? 원료지 가까이 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반대되는 내용이 아무 곳이나 원료를 쉽게 구하는 것을 보편 원료라 씁니다. 이걸 뭐다? 보편 원료. 보편은 아무 곳이나 원료를 쉽게 구하는 것이 가장 대표가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아무 곳이나 원료를 쉽게 구하는 것을 보편 원료라고 씁니다. 이런 물 같은 거 잡아넣으면 어떻게요? 완제품의 중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완제품의 중량이 증가하겠죠.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은 시장 가까이 가는 게 낫겠죠. 이걸 우리가 중량 증가 산업이라 씁니다. 자, 문제가 나올 때 완제품의 중량이 늘어나는 산업은 시장 지향형 입지가 되고요. 완제품의 중량이 줄어들면 원료지가 가겠죠. 우리가 목재 같은 거는 불필요한 거 다 잘라내고 필요한 것만 싣고 오는 게 중량이 줄어들 거고, 자, 돌 같은 것도 그렇죠. 불필요한 것은 뭐다? 잘라내고 쓸모 있는 것만 딱 싣고 오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시멘트 같은 경우도 어떻겠습니까? 원료지 가까이서 만들어서 시멘트 만들어 오는 게 낫겠죠. 이런 것은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은 원료지 가까이 입지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거 있습니까? 우리가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것. 자,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것. 우리가 통조림 같은 거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동해안에서, 그죠? 고기를 잡아서 바로 바다에 증박하여 바닷가에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원래 우리 공장들은 바닷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공장이 못 들어가는데, 예외적으로 수산물 가공 공장, 즉 통조림 공장은 바닷가에서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원료지 가까운 곳에 공장을 만든다 해서 이걸 원료 지향령이고, 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것도 있습니까? 뭐가 부패하기 쉽다? 제품이, 자, 부패하기 쉽겠죠. 자, 그러면 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것도 있네. 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것, 그죠? 부패하기 쉬운 것, 이런 거 되겠죠. 자, 두부라든지 빵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시장 가까이 입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험에는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 이거를 반대로 바꾸어 놓고, 많이 출제된 것이 중량 증가이냐 중량 감소이냐, 이게 시험 잘 나와요. 그죠? 중량 증가는 시장 지향형, 중량 감소는 원료 지향형이고, 자, 편제 원료는 어디 있습니까? 원료지 가까이 있겠죠. 보편 원료는 뭐다? 시장. 이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좀 봐둬야 됩니다. 원료 지수라는 공식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료 지수라는 공식 한번 참고로 봅니다. 이 원료 지수, 지수는 분수로 표현했다 이 뜻입니다. 뭐로 표현했다? 분수로 표현하는데, 자,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국지 원료로 쓰든 편제 원료로 쓰든 똑같습니다. 그죠? 자, 국지
원료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다른 말로 편제 원료 써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이 국지 원료의 중량이 존재한다면 국지 원료 중량과 제품의 중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완제품의 중량을 비교해 봤더니 그죠? 국지 원료 중량과 제품의 중량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때는 원료 지수가 1이 되겠죠. 1이 된다는 것은 자, 원료 중량이나 제품 중량이 똑같죠. 이거는 자, 원료지에서 시장사에 아무 곳이나 공장을 입지해도 되겠죠. 이걸 자유지향령이라 씁니다. 이걸 우리가 자유지향령이라 씁니다. 자, 자유지향령 입지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술 집약적 산업도 있습니까? 자, 기술 집약적 산업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자,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다? 자유지향령.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항공기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들은 뭐다? 자유지향령. 아무 데나 가도 된다. 뭐가 똑같기 때문에 제품의 중량과 국지 원료 중량이 똑같으니까 원료지에서 시장사의 아무 곳이나 입지하는 걸 자유지향령 입지 산업이라 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만약 국지 원료 중량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까? 1보다 크면 원료지 가까이 가는 게 낫겠죠. 이걸 원료지 지향령 입지하겠죠. 원료지 지향령 입지한다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것은 원료지 가까이 가는 게 훨씬 낫고요. 반대로 자, 원료지에서 1보다 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어디로 간다? 시장 지향령 입지 산업이라 씁니다. 자, 시장 지향령 입지 산업에 두고 단어 소비지 지향령 입지라는 용어를 써도 똑같아요. 소비지 지향령 입지라는 말을 써도 똑같습니다. 이걸 원료 지수라고 부르고, 자, 공식 하나 참고로 봅니다. 입지 중량이란 공식이 있습니까? 자, 원료 지수라는 공식도 있고 입지 중량이란 공식도 있습니다. 입지 중량이라는 공식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입지 중량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뭡니까? 원래 국지 원료 중량이 있죠. 국지라는 원료의 중량이 있습니다. 국지 원료 중량이 있는데 여기가 뭐가 플러스 됐습니까? 제품의 중량이 위로 하나 더 올랐어요. 중량이 하나 더 올랐죠. 밑에 제품 중량이 이렇게 됩니다. 자, 되겠죠? 자,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풀어보면 입지 중량이 되겠죠. 입지 중량을 공식을 뭡니까?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산수에서 앞에 공식하고 뒤에 공식 나눠도 돼요? 앞에 공식은 뭐다? 제품 중량이 되겠죠. 제품 중량이 되고 요 국지 원료 중량 되겠죠. 원료 중량 이렇게 분리해도 되거든요. 공식을 되겠죠. 뒤에 거는요. 자, 제품 중량. 제품 중량 맞겠죠? 제품의 중량이고 위에도 제품 중량이 됩니다. 제품의 중량이 돼요. 중량. 되겠죠? 이렇게 되잖아. 요 공식은 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원료지수와 똑같죠?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하면 여기 앞에는 원료지수 공식 맞습니까? 원료지수의 공식 뒤에는 약분되니까 1이 돼요. 1 되죠? 그럼 기준이 뭐였습니까? 2가 되는 거예요. 2가. 그럼 입지중량 공식에서 기준이 뭐다? 2가 됨으로 인해서 원료는 1 기준이고 입지중량은 2가 기준 되겠죠. 그럼 2가 되면 똑같아요. 이것처럼 자유지향령. 자, 입지산업 맞습니다. 그죠? 자, 2보다 크면 그죠? 어떻게 된다? 원료지 지향령. 원료지 지향령 그대로 씁니다. 원료지 지향형 입지산업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되겠죠? 원료지 지향령 입지산업 이렇게 부르면 되고 2보다 적으면 뭡니까? 시장 지향령 똑같아요. 그러면
원료지수는 기준이 뭐다? 1이란 말을 쓰고 입지 중량은 기준이 2라는 기준을 썼다는 차이점밖에 뿐이다. 자, 여기는 시험이 나오면 원료지 시향령 입지 산업이냐 시장 지향령 입지 산업이냐 구분하는 지문이 나왔을 때 이걸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찾을 수 있고요.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148페이지 봅니다. 148페이지 공업입지 형태 A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죠. 원료 지향령과 시장 지향 비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원료 지향령과 시장 지향령을 비교해 두시면 원료 지향령은 뭡니까? 자, 중량 감소 산업 밑줄 그었으면 1번에 뭐다? 중량 감소 산업 찾았죠? 하고 자, 이번에 국지 원료 편제 설료를 많이 사는 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자, 3번은 원료 수송비가 상대로 비싼 경우 산업 맞겠죠? 이런 말을 적고 네 번째 생산 원료 생산에 의하여 생산 활동하는 산업이고 원료가 부패하기 쉬면 원료지를 한다 했습니까? 아까 통조림 공장 들었죠? 그죠? 자, 그래서 통조림 공장 냉동공업은 원료가 부패하기 쉽고요. 자, 시멘트와 재련공업들은 뭐다?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의 가장 대표적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들었고 시장 지향령 반대되겠죠. 자, 중량 1번에 증가 산업에 줄 거고요. 자, 보편원료를 많이 쓴다 했습니까? 여기 말하는 보편원료는 물과 공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맥주, 소주, 청량음료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재나 완제품을 많이 생산한다. 그죠? 원료보다 제품의 부패성이 심한 산업이죠. 제품이 부패성이 쉬운 것들은 빵이라든지 두부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 가까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문으로 물 쓰는 것이 청량음료, 자 맥주 이런 거 되겠죠. 자 보시고 자 제빵은 뭐다? 제품이 부패하기 쉽다. 뭐 막걸리라든지 제빵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 가까이 가겠죠. 만약 유행에 민감하다 어디로 가는 거겠죠? 시장 가까이 갔죠. 파손이 심한 경우도 시장 가까이 가는 게 낫습니다. 읽어보시고 여기는 반대로 뺏기 놓을 게 없습니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지 말고요. 자, 레시 이론을 좀 봐야 됩니다. 레시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입지하니까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레시는 마지막 줄 줄 것입니다. 그죠?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공장을 입지한다. 마지막 줄이 있어요. 맨 밑에 있어요. 이 말은 뭐다? 시장에 수요자가 많은 곳에 공장을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다. 이건 누구 이론을 부정하고 났습니까? 페버 이론을 부정하고 나온 이론이 레시 이론이다.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자, 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니까 통합 이론이 있는데 통합 이론은 어떻게 하든지 이윤만 극대화하면 되겠죠. 책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되겠죠. 수요가 많든지 수송비가 절감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윤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을 공장을 입지하는 게 훨씬 더 낫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한 장 넘기면 상업 입지 이론입니다.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이 있거든요. 중심지라는 용어 있죠. 중심지는 어떤 것을 중심지라고는 상점을 중심지라 씁니다. 우리 중심지 이론은 두 사람의 이론이 있어요. 두 사람의 이론이 있거든요. 일로 한번 볼래요? 중심지. 중심지 이론 두 사람 이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탈러라는 사람 저기 있죠. 크리스탈러라는 사람 있죠.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도 있고 허퍼라는 사람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허퍼의 중심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의 허퍼는 중심지 이론을 할 때 확률을 적용했습니다. 뭐를 적용했다? 확률 모델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본다면 만약에 시험에서 비교하에 나오면 그 사람 시장의 입장으로 보으니까 시장의 입장으로 봅니다. 자, 이거는 시장의 입장이니까 것입니까 미십니까? 것이 되겠죠. 이 수요자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느냐고, 시장의 수요자의 분포입니다. 수요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입장으로 보니까 이거는 넓은 의미를 거시적 분석이라 보고요. 되겠죠? 거시적 분석이라 보고요. 자, 허프는 개인의 입장으로 봤습니다. 누구 입장은? 개인의 입장으로 봤기 때문에 개인이 물건을 살 때 소비자의 뭐다? 개성을 봤어요. 개인마다 뭐가 틀립니까? 개성이 다릅니다. 개인의 입장으로 보니까 뭐다? 미시적 분석이라 씁니다. 이걸 우리가 미시적 분석 되겠죠. 이걸 미시적 분석이라고 불러요. 이걸 미시적 분석의 입장으로 봤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사이 중심지 이론에서 2대 요소가 있어요. 2대 요소. 중심지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지. 이 중심지가 뭐예요? 그죠? 중심지를 우리가 어떤 장소로 보시는데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까? 상점이에요. 장소인데, 그죠? 상점이 차지하는 장소를 지금 중심지로 보시면 되고, 이 상점이 있을 경우에 이 상점에서 장사를 했을 때 이 고객이 최소한 이만큼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대 요소가 최소한 이 상점 사장님 입장으로 오면 최소한 자 요구되는 수치입니까? 최소 요구되는 수치죠. 그럼 최소한 요구되는 수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상점에 자 장사를 했을 때 최소한 요구되는 수치가 1,000만 원 정도는 들어왔다. 고객이 1,000만 원의 이유를 남겨준다면 이 1,000만 원을 살펴봤더니 사장님 인건비가 300만 원, 임대료 300만 원, 알바 기타 전기료가 400만 원이 든다면 본인에게 인건비만 그치면 최소한 요구되는 수치가 뭐다? 1,000만 원은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를 비교했을 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커야 되겠죠. 만약에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가 같으면 한계점이 됩니다. 한계점이 뭐다? 손익분기점이니까 제로가 됩니다. 한계점은 0이 되는 지점을 한계점이 되는데 1이 되는 점을 한계점으로 기초를 하였습니다. 한계점은 뭐다? 딱 손익분기점을 한계점이 되겠죠. 그럼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되겠죠. 뭐가 커야 된다? 재화의 도달 범위 커야 되겠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의 도달이란 범위가 커야 됩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 커야 되겠죠. 그럼 최소 요구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 커야 되겠죠. 만약에 재화가 도달했는데 이것이 1,500 정도가 들어온다면 이윤은 현재 얼마 발생했습니까? 500만 원의 이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두께만큼이 뭐가 발생한다? 이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윤이 많이 발생하면 다른 기업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자, 다른 기업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를 중심지 2대 요소라 부르며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으면 중심지 이론이 성립한다 이 말을 씁니다. 이때는 중심지 이론이 성립해요. 중심지 이론이 성립한다 이 말은 뭡니까? 자, 이 장사 계속 하겠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이 동네 시골 같으면 어떻게 될까? 시골 같으면 상점이 하나만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단일 중심지라 씁니다. 자, 단일 중심지가 되면 단일 중심지는 원형입니까? 아닙니까?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 중심지는 원형의 형태를 띠는 게 좋겠죠.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단일 중심지가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만약에 여기 상점이 하나 들어오는데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면 자, 하나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동네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상점이 하나 또 들어오겠죠. 그럼 중심지가 몇 개 됐습니까? 2개가 됐겠죠. 만약에 3,000만 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3개의 중심지가 먹고 살 수 있겠죠. 4,000명 되면 뭐요? 4개의 중심지가 먹고 살겠죠. 5천 같으면 5개, 6천 같으면 6개 되겠죠. 7천 같으면요 7개 중심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는
자, 중심절이 많으니까,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이상점과 이상점 사이 경계가 만들어질까 만들어질까? 만들어지겠죠. 이상점과 이상점 사이도 경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상점과 이상점 사이도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경계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경계점들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자, 다수의 중심지가 있으면 다수의 중심지는 자,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육각형 형태가 됩니다. 이 다수의 중심지는 뭐다? 육각형 형태가 된다. 자, 육각형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배후지가 됩니다. 그래서 육각형을 가장 이상적인 배후지라 쓰겠죠. 그래서 다수의 중심지는 이 다수의 중심지는 어떤 형태입니까? 육각형이 되었습니까? 육각형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수의 중심지는 육각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 단일 중심은 원형이 되고 다수의 중심은 육각형인데 이런 육각형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벌집처럼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벌집처럼 생겼다 해서 벌집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망상형이란 말을 써도 됩니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심지론이 성립했다면 이 상점이 중심지론이 성립했을 때 크기를 묻는 것을 계층이라 씁니다. 크기를 묻는 걸 뭐다? 계층이라 씁니다. 그러면 중심지론이 성립했을 때 크기를 묻겠죠. 그러면 크기가 작은 것을 저차계층이라 쓰겠습니다. 크기가 적은 것을 뭐다? 저차 계층. 차지하는 장소를 중심지라 쓰게 됩니다. 자, 저차계층 중심지, 저차계층 중심지라 쓰고 되겠죠. 크기가 크면 고차계층이겠죠. 중간에 있으면 중차계층이라 쓰면 됩니다. 크면 뭐다? 고차계층 중심지라 씁니다. 자, 그러면 계층은 크기를 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차계층 중심지가 있다면 자, 저차계층 중심지와 고차계층 중심지는 규모를 말하겠죠. 만약에 여기에 자, 수프라는 편의점이 있다면 편의점은 규모가 커요, 적어요? 적죠. 백화점은 규모가 커요, 적어요? 백화점 크죠. 백화점 규모는 크잖아, 그죠? 백화점은 뭐다? 고차계층이 되겠죠. 만약 이렇게 말하겠죠. 자, 여기에 동사무소를 쓰면 뭡니까? 저차. 구층을 쓰면 중차가 되고 시층을 하면 고차라 씁니다. 만약에 여기 초등학교라는 말을 쓰면 규모 적죠. 중고등학교 쓰면 어떻게 해요? 예? 중고등학교 쓰면 뭡니까? 중차가 되고요. 대학교를 쓰면 뭐다? 고차가 되는 겁니다. 크기를 묻는 것을 계층이라 씁니다. 그러면 이 저차계층 중심지들은 자, 이 중심지와 이 중심지 간 거리가 뭘까 가까울까요? 가깝죠. 그러면 이 중심지와 이 중심지 간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중심지 간 거리가 가깝다라고 쓰겠습니다. 중심지 간 거리가 가깝고 만약에 여기에 보면 여기는 자, 이 백화점과 다른 백화점 간의 중심지 간 거리가 멀다라고 말했습니까? 되겠죠. 이거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규모는 클까 적을까요? 규모는 적다란 말을 쓰겠죠. 당연히 규모가 적다란 말을 쓰면 일로 가면 규모가 커요, 적어요? 규모가 크겠죠. 고차라고 할수록 규모가 크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수는 저차는 수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수는 많다라고 말을 쓰겠죠. 수는 엄청 많겠죠. 수는 많고 고차로 갈수록 수는 뭐다? 적겠죠. 수는 줄어들겠죠. 수는 줄어들고 자, 저차로 가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작은 것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분포도가 많다라 씁니다. 많이 촘촘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는 줄어들겠죠.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듭니다. 적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순화 분포도로 보면 이 저차에서 중차에서 고차라고 하면 어떤 형태입니까? 피라미드 형태 되겠죠.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다?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네요. 자, 이거는 크기를 지금 물었습니다. 크기를 물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날 중심지로 거기에 4번 자 동그라미 친 별표치입니다. 되겠죠? 중심지 성립 조건이라고 했습니까? 중심지 성립 조건은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제와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최소 요구치가 더 적고 제와의 도는 더 커야 된다 이 뜻입니까? 동그라미 4번 최소 요구치가 제와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말을 되게 어렵게 적어놨어요. 왜 이렇게 책들을 어렵게 적어놓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야 또 떨어져야 내년에 또 하지. 그죠? 쉽게 적어놓으면 될 건데, 그죠? 자, 그러면 5번 봅니다. 중심지 사건 형태는, 중심지 사건은 단일 중심지는 저기 원형입니다. 이해됐죠? 자, 중심지 하나인 것을 단일 중심지라 부르고, 그죠? 원형이 되었습니다. 원형이고, 다수의 중심지는 뭐다? 정육각형을 이룬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된대요. 이해됐죠? 쭉 그림 그려놨고요. 중심지로는 내용 별표치입니다. 중심지 이동의 내용은 별표치해야 되겠죠. 자, 고차 중심지는 거리가 더 멀죠. A 백화점과 B 백화점까지는 거리가 엄청 멀다 이런 뜻이겠죠. 저차 중심지는 거리가 가깝겠죠. 이 편의점과 다른 편의점까지 거리는 가깝다를 줄여놨습니다. 2번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규모는 더 커지겠죠. 백화점에는 상점이 많아야 적어요. 많지요. 가구도 있고 옷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요. 전자제품도 있고 많겠죠. 다양한 중심지를 이루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수는 피라미드 형태됩니다. 4번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중심지 수는 고차의 중심지로 갈수록 분포도는 작년이 줄어들고, 자 5번에 시장, 교통, 행정 등의 요인이 있더라. 중심지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밑에 중요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요기출 문제. 자, 크루살로 중심지 이론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죠. 자, 중심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이 집중된 비우지 지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을 중심지라는 장소입니다. 자, 2번 도달 범위 봅니다.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지 한계가 포인트입니다. 한계는 뭐다? 영인 지점을 한계라 씁니다.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제로가 되는 지점까지 거리입니다. 한계는 뭐다? 0이 되는 지점. 얘와 얘가 합치면 일치되면 제로 맞죠? 손익분기점이 제로 되는 지점. 얘는 틀렸네. 자, 이것의 최소 요구치, 중심지 기능 유지한 최선의 수요 요구 규모입니까? 요만치 무조건 와야 상점이 유지된다. 최소 요구 범위는 판매자의 정상률을 얻을 만큼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라고 써놨습니까? 해놨죠. 여기 용어는 니은만 틀리고 기억과 디귿 리얼이 있는 게 정답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용어가 뭐 있습니까? 반대되는 용어가 흡의 중심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152페이지 잠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흡의 중심지 이론이 있겠죠. 흡은 자 개인의 입장으로 했습니까? 개인 입장이죠. 그럼 흡은 개인 입장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별표치입니다. 1번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이후 많은 이론들이 주로 수요자 분포했습니까? 크리스탈은 뭐다? 수요자 분포 줄 것
긋고 거시적 분석에도 밑줄 긋습니다. 거시적 분석. 예, 우선 그죠? 치우천편이나 허프는 쓰유자 뭡니까? 개성입니다. 밑줄 긋습니다. 미시적 관점을 두고 중심지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바꿔놨을 때, 자, 그러면 여기는 개성으로 봤죠? 쓰유자 개성과 미시적 분석의 중점을 건 허퍼의 확률 모델에서 봤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한 가보겠습니다. 3번에 가보시니까 3번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두째 줄에요. 자, 이 소비자에 갈 확률을 봤을 때 거리를 제일 먼저 따졌습니까? 예? 쇼핑센터 뭐다? 거리를 따졌어요. 쇼핑센터까지 거리 봤습니다. 두 번째 요건이 뭐다? 쇼핑센터 수의 확률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영향을 주겠죠. 쇼핑센터 수에 영향을 주고, 세 번째 조건이 쇼핑센터 뭡니까? 크기에 영향을 준다라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허퍼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에 편의점까지 갈 때, 이 편의점까지 간다면 이 편의점까지 거리가 10m 밖에 되지 않아요. 허퍼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가 10m 있으면 갈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하나 있으면 100% 확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의점이 장사가 엄청 잘 되니까 다른 사람이 편의점 또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예? 수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요거도 10m, 그러면 이 집에 갈 수도 있고 저 집에 갈 확률이 몇 프로 죽었습니까? 50% 줄어버렸겠죠. 그런데 적당히 떨어진 곳에 이마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적당히 떨어진 곳이 뭐다? 대형 마트가 만들어진다면 여기가 50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 두 개를 지나칠 크기에도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겠죠. 그래서 여기 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1번, 2번입니다. 1번, 2번인데 1번도 있고 동그라미 2번도 있고, 동그라미 2번은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도 있는데, 자 1번 봅니다. 자 1번은요 가장 가까운 상점을 선택했습니까? 가장 뭐다? 가까운 상점을 선택하겠죠. 여러분이 1,000원치 물건 사는데 멀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상점을 선택하는데 2번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거리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고차입니다. 여기 커요? 적어요? 커죠. 고차 계층 중심에 있으면 저차 계층 중심지를 지나칩니까? 안 지나칩니까? 지나칩니다. 자, 줄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에 고차 계층 중심지가 있으면 저차 계층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인데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가 나와요. 그 밑줄 거 별표. 지나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선택될 가능성이 커진다 놓으면 틀리니까 그 별표. 세 번째 있는 용어는 참고로 봅니다. 고차 기초 일소로 뭡니까? 수송거리가 확대되더라 라고 이렇게 정의한 분이 뭐다? 허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다. 허퍼는 자 소비자 개성, 즉 수요자 개성과 자 미시적 분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사람 뭐다? 수요자 분포와 거시적 분석의 중점. 두 개는 정반대가 되니까 정리를 같이 해둘 필요가 있고요. 조금 쉬었다가 랠리 소음 인력의 법칙 앞에 걸 보겠습니다.